나도 국민연금 오래 부었는데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요즘 50대, 60대 분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누군가는 200만 원 넘게 받는다던데 과연 나는 어디쯤일까? 이게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노후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더 심각하죠. 실제로 상위 1%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2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뉴스가 나오면 부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30년 넘게 일했는데 나중에 겨우 7,080만 원이면 살아갈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노후를 지켜준다는 말과 달리 실제 수령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위 1%는 어떻게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상위 1%의 국민연금 수령액, 현실은 이렇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위 1% 수급자들은 월 평균 약 25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령액과 비교했을 때 정말 높은 편이에요. 참고로 전체 수급자 평균은 62만 원 정도입니다. 상위 1% 수급자의 특징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 월 평균 소득이 높았음, 소득 상위 1020%,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입함, 중간에 연금 공백이 거의 없음, 즉 평생 꾸준히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온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하면 현실적인 최대치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55세 자영업자 김씨, 소득신고를 꼼꼼히 했더니 달라졌어요. 김씨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2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긴 했는데 처음엔 소득을 적게 신고했어요. 주변에서 어차피 국민연금 많이 못 받아라며 대충 하라고 해서 그랬죠.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다시 계산해보니 매달 겨우 4,0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씨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임의 계속 가입도 검토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60세가 된 지금은 예상 수령액이 9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많다고 할 순 없어도 처음보다 거의 2배는 된 거죠. 이 사례는 늦게라도 바로 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례 2. 대기업 퇴직 후 5년 더 직장 생활한 박 부장의 선택. 박 부장은 55세에 퇴직하면서도 곧바로 국민연금 임에 계속 가입을 할까 고민했지만 더 확실한 수를 택했어요.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라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5년 더 납부하기로 한 겁니다. 그 5년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컸어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32년으로 늘어나면서 퇴직 당시 예상 수령액보다 무려 35% 이상 상승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 5년을 산 거죠. 이게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였다는 겁니다. 사례 3. 전업주부 E씨, 뒤늦게 시작한 연금 전략으로 85만 원 수령 중.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 살던 E씨는 국민연금 가입이 거의 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불안한 마음에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고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스스로 내기 시작했어요. 매달 10만 원 정도 부담하며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매달 8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와서 무슨 연금이냐라는 말도 들었지만 연금 수령 시작 후엔 주변 전업주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결과가 달라졌죠. 이 사례는 수입이 적어도 꾸준히 제도적으로 챙기면 소득 없는 사람도 노후 안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연금 전략, 이렇게 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이 보입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극 활용하기. 소득이 없거나 중단되더라도
연금 납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투명 신고, 보험료 상향 검토.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재취업을 통한 납입 기간 확장. 단 23년만 더 납입해도 수령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위 1%는 못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받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국민연금 상위 1%, 매달 이만큼 받는다. 당신도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대부분이 퇴직 이후 의지하게 될 중요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30년 넘게 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실망을 토로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상위 1% 수급자들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수령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금액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상위 수급자의 조건을 짚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을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상위 1%의 수령액 구조.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 1% 수급자는 월 평균 약 2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최고액은 월 290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가입기간 30년 이상 360개월 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납부. 소득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거나 상승세 유지. 중간에 납입 공백이 없음. 이미 계속 가입 제도 등을 활용해 연금 보험료를 끝까지 납부. 결론적으로 상위 수급자는 단순히 고소득자라기보다 장기 납입 고정된 소득 신고, 공백 없는 가입이라는 3박자 전략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입니다. 현실적인 국민연금 전략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2024년 평균 연금 수령액은 62만 원 수준,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은퇴 후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하며 특히 5060대라면 다음 세 가지 사례에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영업자 김씨 소득신고 하나로 연금 2배 증가.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씨는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초기에는 낮은 소득으로 신고의 실제 예상 연금이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후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9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핵심 교훈.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추정치로 납입하면 수령액도 크게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라면 특히 소득신고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직장 퇴직 후 재취업한 박씨 5년 추가 납입으로 35% 상승. 55세에 퇴직한 박씨는 그냥 연금을 받기보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5년을 더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수령 예정 연금이 초기보다 35% 상승하며 14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핵심 교훈. 퇴직 후 60세까지의 공백 기간이 수령액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단기간이라도 재취업이나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납입을 연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이씨 임의 가입으로 안정된 노후 확보. 가정주부였던 이씨는 50대 중반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 매달 자비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결과 수령연금은 약 85만 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입이 생기면서 자존감과 노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핵심 교훈. 전업주부, 프리랜서, 경력 단절 여성도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은 가장 안전한 평생 월급이 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향상 전략.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 가능.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시점 퇴직 등에서도 가입 연장이 가능. 소득신고 정직하게, 보험료 상향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조정.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매년 보험료 기준을 체크하고 조정 필요. 가입기간 연장 전략, 수립 재취업, 5추납 등.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시점부터 수령액 증가가 가팔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점 늦추기. 수령 시작을 최대 5년 늦출 경우 최대 36%까지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설계 가능한 노후 자산입니다. 상위 1%의 수령액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소득신고의 정직함, 그리고 가입기간의 확장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설계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막연히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했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하신 뒤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세요? 저는 직장생활 30년 하고 나서 그래, 이제 내 인생의 이 막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감에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장이라는 틀이 있어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출근해야 할 곳도 명확하고 사람들도 매일 만나니까 크게 외롭지도 않았어요. 근데 퇴직 후엔 하루하루가 눈앞에 훅 펼쳐지는데 자유로운 동시에 막막하달까요? 특히 퇴직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볼까?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저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은 후회도 있지만 그 경험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도 정말 많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퇴직 후 개인 택시를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다른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의 혼란.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받고 노후엔 뭘 좀 해봐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어떤 일을 해야 보람이 있을까? 가족들은 내가 뭘 하기를 바랄까? 이런 고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는데 쉽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빨리 결정해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세월은 흐르는데 마냥 놀고 있을 순 없다 싶어서 그냥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게 개인 택시였어요. 운전 경력도 나름 있고 예전부터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내 차를 몰고 자유롭게 일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낭만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1년 만에 폐업까지 가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났고 몸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컸어요. 내가 다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동시에 압박감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보지 않으면 영영 모르는 거니까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 개인 택시 폐업까지 가게 된 이유. 1. 수익 구조에 대한 착각. 제가 처음에 개인 택시를 알아볼 때 주변 기사님들한테 하루에 12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이 정도 벌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액만 듣고 괜찮다 싶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금액과 제가 버는 금액은 달랐고
그게 실수령도 아니더라고요. 차량 유지비, 기름값, 보험, 택시 관련 각종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퇴직금 일부로 택시 면허를 확보하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초기 비용도 꽤 들었는데 이걸 회수하려면 최소 34년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하루에 얼마씩 벌어서 쭉 하면 이익 나오겠지 했던 생각이 막상 현장에 나가니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매일매일 탑승객 수나 시간대, 날씨, 경기 흐름에 따라 수입 편차가 엄청 커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체력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개인 택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내 몸이 곧 자산이라는 겁니다. 운전 중에 혹시라도 허리를 다치거나 수면 패턴이 무너지거나 또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누적 같은 게 쌓이기 시작하면 수익이 바로 떨어져요. 50대 후반인 제가 하루 10시간, 12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운전쯤이야 했지만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나 어깨 통증도 슬슬 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 6일 이상 계속되니까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어느 날은 감기가 살짝 왔는데도 쉬면 그날은 아예 수익이 0원이잖아요. 아픈데도 일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자기 몸으로 일하는 직업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타격이 오니까 그게 정말 부담이 컸죠. 3.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택시 기사님들 보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친절하거나 말동무가 될 때도 있지만 뒷자리에 앉자마자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손님 중에 술 취하신 분들을 만날 때는 더 고역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면 꼭 한 번씩은 만나는 게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 밤 조마조마하고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까 하면서 출근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그저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뒤따르더라고요. 3. 사례일제 친구의 개인택시 도전기. 제가 폐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개인택시를 고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좀 더 젊은 50대 초반이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고 어느 정도 목돈도 모아뒀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그래도 넌 운전을 워낙 좋아했는데 혹시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나? 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도전장을 냈죠. 그 친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운전면허며 개인택시 면허, 차량 고를 때부터 꼼꼼하게 리서치하고 관련 카페나 기사 선배들 만나서 조언도 듣고 심지어 매출 관리 앱까지 도입해서 하루하루의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초반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는데? 싶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2년쯤 지나니까 그 친구도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수입 대비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이거 계속해야 되나? 하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초기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와도 결국 나이 들어서 장시간 운전한다는 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컸던 거죠. 그리고 이게 60대, 70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선뜻 답이 안 나오니까 점점 지치는 거예요. 제 친구도 결국 3년 정도 일하다가 면허를 양도하고 다른 일 파트타임 강의 같은 일로 전향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인가? 에 대한 답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하든 내 성향이랑 인생 방향에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수익 대비 희생하는 게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걸 그 친구 사례에서도 느꼈습니다. 4. 사례 이퇴직 후 작은 식당을 차렸다. 실패한 선배 이야기. 이건 개인택시랑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퇴직 후 자영업이면 자유롭고 돈도 더 벌지 않을까 했던 또 다른 선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선배도 30년 직장생활 끝내고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서 작은 파스타 가게를 열었는데요. 근사한 메뉴와 인테리어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2년 만에 문 닫았어요. 애초에 퇴직금이라는 게 내 평생 모은 돈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영업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초반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한번 삐끗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가게 운영이라는 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직원 관리부터 재료 수급, 마케팅, 세무 처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선배는 자영업하면 내 시간은 자유롭겠지라고 생각했대요. 막상 해보니 한 달 내내 가게 문 닫는 날이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없고 식재료 수급과 보관, 손님들의 불만 처리 등등 온갖 스트레스가 몰려오니 체력이 버텨주질 않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 돈까지 다 잃어서 큰 후회가 남았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비단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퇴직 후 어떤 자영업이나 창업이든 낭만이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시작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타격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5. 사례 3. 퇴직 뒤 소일거리로 시작한 취미반, 일자리반의 성공 사례. 사례가 다 부정적인 것만 있으면 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례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은 퇴직 후에 직업학교 비슷한 곳에서 반나절씩 일해요. 본인은 원래 목공예를 좋아했는데 그걸 취미로만 삼다 보니 주변에서 그거 강의로 해보면 어때? 라고 권유한 거죠. 처음엔 내가 무슨 강의를 해? 전문 자격증도 없어 하면서 주저했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학교 측에서 계속 권해주기도 하고 이분도 이런저런 교육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강의 기회를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듣던 분들이 꽤 만족해하고 여기서 소개가 또 이어져서 주말에도 소규모 클래스를 여는 식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욕심을 덜 내니까 오히려 즐겁고 오래 할 수 있다 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퇴직 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스스로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익도 따라오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퇴직 후의 사업이나 개인 택시를 고려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주변 사례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봤어요. 혹시 개인 택시나 다른 사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사항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철저한 시장 조사 앤드 실수령액 계산. 일단 얼마 번다더라 하는 풍문보다는 실제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비용, 차량, 유지비,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세세하게 계산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실수령액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속 가능할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체력과 건강 고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내가 이 일을 장기간 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개인 택시나 식당 운영 등은 특히나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대비책. 사람 상대를 많이 하거나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말고 동업자나 파트너 혹은 가족과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장기 전망 앤드 대안 계획.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괜찮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지? 내가 도중에 건강상 문제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시나리오도 짜두셔야 해요. 왜 이걸 하려는지 자문하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더 안정적이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라면 수익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하거든요. 7. 제가 개인 택시를 그만둔 뒤 깨달은 점. 퇴직하고 개인 택시를 1년 정도 해보고 결국 폐업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 채로 시작하면 쉽게 지친다는 점이요. 퇴직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작했는데 정작 제가 얼마나 운전을 오래 할 수 있을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전혀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둘째, 퇴직금이나 목돈은 내 노후의 방패막 같은 존재라는 걸 실감했어요. 이걸 한 번의 사업이나 개인 택시에 올인했다가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20대, 30대 때와 달리 50대 이후에 망하면 다시 빠르게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셋째, 일도 중요하지만 삶 자체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퇴직 전에는 일이 곧 제 삶이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건강관리, 또 작게나마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도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늘 불안하면 결국 행복하지 않잖아요. 8. 결론 내게 맞는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는 법. 사실 퇴직 후에도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가 20년, 30년 이상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 강점과 좋아하는 일을 먼저 파악하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뭘까? 일단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새로운 힌트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빨리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시도해보기. 가능하면 퇴직 전부터 파트타임이나 부업 형태로 실험해보는 게 좋아요.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고 식당이나 카페를 해보고 싶다면 주말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 운영 등으로 미리 맛보기를 해보는 거죠. 무조건 큰돈 들이기보다는 단계별로 가보기. 퇴직금을 한 번에 확 써버리기보단 소규모로 시작해서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확장하는 전략도 방법이에요. 삶의 균형 고려. 퇴직 후엔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최우선이잖아요. 과로로 인한 위험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미 퇴직 후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그분들한테서 아이디어나 조언을 얻을 수도 있어요. 맺은 말. 퇴직 후 개인 택시가 답일까? 라는 질문에 제가 단언컨대 정답도 오답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개인 택시가 오히려 잘 맞아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혹은 주변에서 본 사례상 섣불리 이게 대박이다 식으로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년 만에 개인 택시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받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장시간 운전하는 일과 무작정 돈을 쫓는 일은 안 맞구나. 그리고 내 퇴직금은 좀 더 안전하게 굴려야겠다.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혹시 퇴직 후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신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인 택시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길게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최우선이지 얼마를 벌 수 있나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부디 여러분께 제가 겪은 실패담이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다만 준비 없이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제 취미와 삶의 방향,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발씩 나아가려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퇴직 후 인생의 2막, 3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단단하게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는 퇴직 후 라이프를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난 10억 자산만 모으면 은퇴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혹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 예전엔 10억이라는 금액이 마치 은퇴 후 삶의 보증 수표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40대에 들어서면서 막상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어도 생각보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가족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재해 등 우리에게 닥칠 변수는 너무나 많잖아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요즘 시대에 정말 은퇴 후 평생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돈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 자산? 은퇴 후엔 의미 없다. 40대 자산의 충격적 비밀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왜 우리가 10억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40대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저 역시 막연히 몇 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주위 사례들을 듣고 나서야 이거 큰일이네 하면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억 자산이 왜 마냥 든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막연한 목표 금액이 안기는 착각. 우리가 흔히 돈 얘기할 때 10억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만큼 10억이란 금액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이걸로 저금 좀 하고 주식도 조금 굴리고 집도 마련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이라는 건 12년이 아니라 2030년, 길면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언제 큰 병이 올지 모르고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나 결혼 자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10억으로 30년을 내다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마냥 든든하기만 한 건 아니란 결론이 나옵니다. 내 주변 사례로 본 10억 자산의 함정. 김씨 45세 직장인 사례.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인생을 그려오면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꽉 박아놨어요. 지금 수중에는 대출 포함해서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 더 모으면 뭔가 은퇴해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곰곰이 계산해보니 실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보험료 등가 40만 500만 원은 쉽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줄일 건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부모님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김씨는 10억 모으면 은퇴 가능이라는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 계획을 다시 잡고 있어요. 최대한 근로소득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혹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임대 소득을 확보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10억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본인에겐 전혀 공감이 안 된대요. 이씨 42세 자영업자 사례. 이 씨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해서 50세 이전엔 은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순자산은 대략 7억 원 정도.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매년 꾸준히 10% 이익을 보면서 10억을 만들면 적금처럼 이자 받아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10%씩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도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절대 불로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한 걸 보고 이건 진짜 모아둔 돈 깎아먹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10억을 단순히 목표 금액으로 삼기보단 은퇴 후에도 계속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 씨 48세 프리랜서 사례. 박 씨는 30대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벌 때마다 열심히 저축해왔어요. 덕분에 실물 자산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합치면 대략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은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해도 공실빈 상가나 빈 오피스텔이 늘어나거나 세입자 문제로 골치를 앓으면 월 수입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소형 상가에서 테트가 빠져나가면서 몇 달간 임대료가 0원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 몇 달이 정말 무섭더랍니다. 자산 가치야 나중에 팔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 후로는 나는 10억 자산가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그게 막혀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산 가치가 아닌 안정된 현금 흐름이 핵심이라고요. 3. 10억가 중요한 이유.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들은 처음엔 10억이라는 숫자에 근거 없는 기대와 위안을 느끼지만 막상 현실과 마주하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요즘 물가,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 은퇴 생활을 생각한다면 10억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규모 자체보다 현금 흐름과 추가 수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10억을 모은 뒤에도 꾸준히 불어나는 패시브 인컴 임대 수익, 투자 수익, 연금 등이 없다면 자산은 점점 소모될 뿐이에요. 또 돌발 상황 질병, 상속 문제, 자녀 교육비, 이혼 등이 터지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고요. 4. 그렇다면 40대에 뭘 준비해야 할까? 현재 지출 구조 점검하기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적게 쓸 것 같지만 사실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구분해 놓으면 목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얼마의 안정적 소득이 필요할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현금화 및 수익성 고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축이든 각각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짜야 해요.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더라도 당장 수익이 안 나면 은퇴 후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꼭 부동산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스킬이나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건강 유지와 보험 준비.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료비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비가 크고 그만큼 자산 소모가 빠릅니다. 따라서 40대부터는 건강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 위험에 대비할 보험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 가입 중인 연금이 실제로 은퇴 후 내 삶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현역 마인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상투적이지만 그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40대에 벌써부터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50대, 60대 이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은퇴 생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죠. 5. 마무리하며 결국 10억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목표 금액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은퇴 후 삶을 전부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40대라면 아직도 남은 근로기간이 1020년가량 있고 그 사이에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이직이나 창업 등 예측 불가한 사건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폭넓게 내 인생의 가계부를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더라도 이제 끝? 이라고 방심하기보다 그래, 이제부터 이 자산을 어떻게 굴려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오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돈 문제도 어디까지나 과정이자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도 혹은 이미 10억을 모았더라도 한 번 더 내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0억은 은퇴 보증 수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금액이 아니라 어떤 인생 계획과 삶의 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남기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60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은퇴는 우리가 평생 일해온 직장을 떠나는 것이지만 단지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생활비, 건강, 자녀 지원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특히 요즘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우리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집값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함께 이 중요한 문제를 들여다보며 대비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집값 폭락 경고. 베이비 부머 은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뜨거운 주제, 바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억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3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급매물 증가. 먼저 김씨 가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는 65세의 은퇴자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했으며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꿈꾸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은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급하게 자산을 현금화할 필요를 느꼈고 결국 아파트를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베이비 부머 세대 전반에 걸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시장에는 급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급매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한 집 한 집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례 2. 자녀 지원을 위한 부동산 매각. 또 다른 예로 박씨 가명을 보겠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은퇴자이며 2 자녀가 있습니다. 박씨는 퇴직 전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불황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박씨는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박씨는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박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의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수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신규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하락세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3. 경제 불안과 은퇴 후 재정 압박. 마지막으로 이씨 가명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과감하게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자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씨는 기존 자산을 정리해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개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면서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이러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억만 명이라는 큰 수치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급매물 증가, 자녀 지원을 위한 매각, 경제 불황 속 재정 압박 등 여러 요소가 겹치면서 시장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재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 분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을 꾸준히 살피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정 계획과 시장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베이비 부머 은퇴와 부동산 시장의 미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인구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 시점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리는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죠. 베이비 부머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우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 단순히 한 세대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은퇴는 소득의 감소,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의미하죠. 특히 부동산은 이들이 가진 주요 자산 중 하나로 그들의 은퇴가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많은 수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몇 달 전만 해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집 매각.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66세 김정호 씨가명는 은퇴 후에 생활비 부담을 느껴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은퇴 전 김 씨는 안정적인 연봉을 받아왔기에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은 그를 부동산 매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수입원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매각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넘치고 결국 이는 전체 집값 하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부동산 처분.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박현주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를 앞둔 62세 여성으로 대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지방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는 자연스레 자녀 지원에 재정을 소진하고 그 결과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많아질수록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더욱 많이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경제 불황과 은퇴자들의 재정적 압박. 세 번째 사례로 경제적 불황 속에서 은퇴자들이 받는 재정적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씨가명는 65세로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결국 그도 부동산을 매각해야만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은 그저 이성우
C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은퇴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선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가 남긴 과제와 대비책. 자, 이렇게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수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해 자산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하죠. 둘째, 은퇴를 앞둔 분들은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상품, 연금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완충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가격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무작정 피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대비함으로써 그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